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000명대 후반을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으로 8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오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길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0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4,000명대에서 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줄어들까요? 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더 하락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때문에 효과가 줄어드는 것,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가거나 현재 확산 감소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변수는 오미크론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미크론이 곧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네. 국내에 완전히 확산되는 게 언제쯤 또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시나요? 12월 마지막 주에 전체 확진자 수의 8.8% 정도가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8.8%가 예. 오미크론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 추정하면 아마 10%를 좀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같은 추세라면 1월 하순이 되기 전에 아마 우세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800명대고요. 사흘 연속 1,000명대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위중증 환자 수의 추이는 좀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고령층에서의 돌파 감염이 줄어들면서 이제 3차 예방 접종을 하면서 줄어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위중증 환자의 비중이 줄고 있고 위중증 환자의 발생 숫자는 확진자 수의 한 1주, 2주에 뒤늦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양상은 앞으로 한 3, 4주 정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은 특성상 전파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중증 환자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앞으로 뭐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네. 위중증 환자가 오미크론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입원 환자 수가 한 3분의 1 정도, 거기서 위중증 환자 수가 또 한 3분의 1 정도로 적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의 발생은 전체 확진자 수 대비 거의 7, 8배, 9배까지 적을 수 있어서 예. 앞으로는 오히려 경증 환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에서는 중요한 대비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발맞춰서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의 방역 체계 전반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관점으로 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앞으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굉장히 크게 늘어날 텐데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그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 수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 경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재택 치료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외래에서 진료받고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거기서 또 중증이면 입원 치료를 받고 하는 일종의 연속적인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를 아주 예외적으로 심각하게 따로 관찰하고 치료하는 체계인데 네. 이게 보다 독감에 가깝게 일상적인 치료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진료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은 그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 네. 이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가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해야 대규모의 환자 발생 그리고 경증 환자 관리에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음 주에
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이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계층부터, 어떤 군부터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대개 뭐 60세 이상, 또 6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저질환이 있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마 처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 증상 발생 이후 뭐 3일 또는 5일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진단된 사람,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빨리 진단이 되기 때문에 별 네. 문제 없이 처방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치료제 한 100만 명분 정도를 확보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네. 화이자사, 머크사인데 지금 화이자사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선? 예, 우선 화이자사 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분, 한 70만 명분 정도는 화이자, 나머지는 머크사의 그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양이면 우리나라가 뭐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고려하더라도 한 뭐 1년 가까이 정도는 처방이 가능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썼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긴 하지만요. 예, 네. 그렇다면 이 머크사에 대한 이제 정부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가가 만약에라도 뭐 안 떨어지거나 하면 네. 그 30만 분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파이자사의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가 낮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승인이 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승인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빠른 검사가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PCR에서 항원 검사로 코로나 검사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 항원 검사 자체가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PCR 검사로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항원 검사로 일부 PCR 검사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빠르지만 경증 환자가 많이 네. 생기기 때문에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크게 확진자 수에 집중하지 않겠다. 확진자 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대신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겠다라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고령층은 PCR 검사를 하고 젊은 사람이나 뭐 증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항원 검사를 자가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체계로 이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PCR 검사의 역량이 뭐 외국에 비해서 좀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좀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원래 코로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독감에 가까운 중증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면 상당 부분 자가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해외 유입도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영향으로.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 전 24시간 이내 PCR 확인서를 받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이 72시간이거든요. 네. 정부에서 48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조금 당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입국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뭐 전체 확진자의 10% 가량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네. 해외 입국자 중에 오미크론 감염자 수를 좀 줄인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어떤 그 해외 환자 유입을 통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기사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을 좀 강화한다, PCR 검사를 2차례로 늘린다는 네. 이야기를 이제 기사에서 전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서 코로나의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리고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격한 대책을 외국 여행객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미크론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때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상당 기간 유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방역을 조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에 비해서 훨씬 더 독감 바이러스에 가까운 중증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전의 위드 코로나의 정책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 원칙에 더 잘 맞는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앞으로 더 잘 지켜나가는, 구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 위주로 보도를 하고 네. 확진자 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도 같은 거를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감소세도 뚜렷합니다. 지금 3주 사이 하루 평균 900명대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인 500명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 방학이라서 이동량이 줄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청소년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중순을 넘어가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청소년 확진자 수는 늘어날 게 필연적이라서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 독감처럼 코로나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확진자 수가 자체가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령층, 고위험군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게 문제라서 그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코로나19 국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법원이 이 방역 패스 중지 네. 결정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도 많이 좀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떨까요? 저는 이제 법원의 결정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정부가 학원이나 이제 독서실 같은 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그곳이 이제 감염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수치를 좀 제시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시설이고 학습권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예방접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기회를 보장하긴 해야 되겠으나 이렇게 학원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약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식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은 독감처럼 코로나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병이라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고령층만큼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네.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정부와 법원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고스란히 피해는 그 혼란은 국민들이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이 17종 시설에서 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원에 대해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는데 네. 이게 똑같이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이 내려질까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게 학원은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나머지 국민들에게 식당이나 카페가 학생들에게 학원만큼 필수적인 시설이냐의 의문이 있는 거고, 학원은 이제 젊은 연령층 학생들이 가서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식당이나 카페는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고 거기에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똑같이 방역 패스가 무효화된 결정이 효력이 정지된 결정이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서 내려질까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이 방역 패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학교, 네. 학원, 식당 작은 특성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시설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는 그게 얼마나 필수적인 시설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 카페, 학원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하면 감염 위험이 좀 높더라도 방역 패스의 적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면회 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방역 패스를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에는 좀 위험이 낮은 시설도 뭐 확진자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감염 위험의 절대적인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확진자 수가 적으면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전에 감염의 위험 확률이 높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확진자가 많이 생기진 않을 테니까요. 확진자 숫자가 적으면. 그래서 그런 시기에 따라서 또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백신 접종을 맞자는 게 정부의 기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는 이유,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청소년의 경우는 방금 좀 가볍게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위중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감염이 생기면 예를 들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뭐 생명의 위협 또는 신체에서의 어떤 심각한 질병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감염 거죠. 차단, 예. 그래서 뭐 그 학교의 문을 계속 열고 일상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해야 될 필요는 역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나 이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면 이 3차 접종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원과 식당, 카페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3차 접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뭐 다수는 아마 뭐 식당, 카페의 방역 패스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방역 패스를 유지하면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나 영업 시간의 제한 같은 거를 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역 패스,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영업 시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걸 다 적용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 그중에 그 선택적으로 풀어주고 아마 마지막에 풀어줘야 될 것은 방역 패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시기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이렇게 적용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확진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이렇게 방역 패스에 좀 자율화를 부과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한 10배쯤 당시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던 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가 10분의 1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영국하고 비슷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상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방역 체계의 전반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그 방역 패스를 확진자 수 몇 명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느냐도 역시 우리가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고 있으면 확진자 수가 많아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대응 역량이 부족하면 확진자 수가 적어도 방역 패스 같은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방역 패스 그래서 예외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 예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임산부나 기저질환자는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면 위중증으로 가고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군인데 이분들을 방역 패스의 예외로 해주면 고위험군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그런 이야기를 정부가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강력한 면역 반응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나 임산부나 모두 코로나19 자체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사실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백신을 맞기는 힘든데 방역 패스를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이제 다른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 기간을 두고 예외를 인정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백신을 맞도록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중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두 번째로 전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20일 이상 재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원 명령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20일이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적고 환자가 중하면 코로나 환자용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기는 거고 상태가 나으면 이제 병실로 옮겨가면 되는 건데요. 이와 관한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거는 첫째는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결정을 현장 의료진의 권한으로 줬어야 되는데 그 정부의 행정명령이 기계적으로 적용됐던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현장에서는 벌어지는데 그에 관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현장 의료진에게 상당 부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좀 준비가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맞는 재량권을 줘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겨울 들어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 네. 독감과 이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가 늘고 네. 있습니다. 네. 이 플루로나에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겁니까? 더 높아지긴 하겠죠. 왜냐하면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 폐에 영향을 주고 그 폐에 두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면 더 이제 한 개에 감염된 것에 비해서 네. 더 중증도가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네. 보통 우리가 독감 유행 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의 현재 독감 의심 환자 수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워낙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전해지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뭐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십니까? 독감 주사를 맞으면 이제 맞고 나서 되게 한 2주 있다가 이제 항체가 올라가고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독감 유행 기간이 되게 1월 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맞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독감 자체가 유행의 끝물이기 때문에 뭐 큰 효과를 오랫동안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